공포의 서막, 사라진 담. 개서시 경찰서의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적막에 잠겨 있었다. 늦은 시간, 사무실의 형사들은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때였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전화배의 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수화기로 향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전화는 단순한 문의나 장난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마치 차가운 강철이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내의 한 유흥업소 사장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형사님, 저희 직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샤오젠이라고.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그 이름이 들리자마자 형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쳤다. 샤오젠의 실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근 몇 달간 개서시를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와 연결된 듯했다. 젊은 여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 숨은 범인이 이 도시를 사냥터로 삼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형사 반장이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 3일 전쯤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갔는데 그 뒤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요. 사장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저희 애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좀 돌아요. 전에 사라진 여자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사장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그대로 전해졌다. 경찰서 사무실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형사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미지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전화는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대한 악몽의 서막이었다. 전화벨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죽음의 전령이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도시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림자 속의 존재가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은 모두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들은 이 악몽 같은 연쇄살인을 멈추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무성한 버려진 땅에서 동네 주민이 우연히 썩어가는 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샤오젠이었다. 시체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파리가 들끓고 있었다. 악취는 끔찍했다. 형사들은 코를 막았지만 그 끔찍한 광경은 그들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될 것만 같았다. 샤오젠의 몸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머리 뒤쪽에는 둔기에 여러 차례 맞은 흔적이 선명했고 몸 곳곳에는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녀를 다뤘는지 짐작하게 했다. 부검 결과 샤오젠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법의학자는 범인이 단 한 번의 가격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무거운 몽둥이 같은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샤오젠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짐승의 짓이었다. 샤오젠이 유흥업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녀의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했다.
수십 명의 남자들과 얽혀 있었고 그중 누가 범인인지 특정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동료들의 증언은 작은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다. 샤오제는 최근 특별한 손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 달리 항상 깔끔한 흰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며 머리에는 젤을 발라 완벽하게 정리한 부유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샤오제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반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를 백마탕 왕자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왕자님은 그녀에게 돈을 펑펑 쓰면서도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차갑고 잔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고 동료들은 증언했다.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들은 자주 호텔에 함께 갔다. 샤오젠의 실종은 그 남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발생했다. 경찰은 이제 2개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한 명은 실종된 샤오젠과 마지막으로 만난 흰색 정장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왕강이었다. 두 사건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였지만 형사들의 불길한 직감은 두 사건의 배후에 동일 인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도시 외곽의 싸늘한 들판에서 발견된 시체는 그들이 추적해야 할 거대한 악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작일 뿐이었다. 지옥의 증거, 왕강이라는 이름. 샤오준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차오모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이 뒤섞여 있었고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한 남자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범인은 왕강이라는 이름의 현지인이었다. 그는 저를 알고 있었어요. 일 때문에 만났는데 방심한 틈을 타서. 차오모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범인이 억지로 자신을 덮쳤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그날 입었던 속옷을 증거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가 남긴 거예요. 그 더러운.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속옷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형사들은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오염물질이 아니라 범인의 잔인함과 오만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굳이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간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듯 혹은 경찰을 조롱하듯. 왕강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차오모의 증언과 인상착의를 토대로 경찰은 곧 그의 집을 찾아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을 연 사람은 왕강의 아내 샤오메이였다. 경찰이 나타나자 샤오메이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 표정은 차분한 체념으로 바뀌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저도 몰라요.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네요. 그녀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왕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샤오메이의 말에 형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요. 그의 진짜 이름은 왕강이 아니에요. 사실 샤오메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린 뒤 마치 지옥의 문을 여는 주문이라도 읊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친동민이에요.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사무실에 있던 형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한 형사가 친동민이라고 소리쳤다. 다른 형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랴오닝성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마이자 교활하고 잔인한 범죄자의 대명사였다. 경찰이 그토록 추적 신분이었다. 그는 도시를 옮겨다니며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던 것이다. 차오모의 용기 있는 신고와 그녀가 남긴 증거는 우연히 사라진 악마의 꼬리를 잡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이제 경찰은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청명텅밍, 그 이름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자 모든 형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2년간 랴오닝성 경찰의 악몽이었고 미해결 사건의 유령이었다. 모두의 기억 속에는 1991년 5월 29일에 끔찍한 사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선양그 철로 아래에서 한 쌍의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그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연인들의 싸움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비명 소리가 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소리가 뚝 끊겼다. 현장에 남은 것은 끊어진 밧줄 하나뿐이었다. 다음 날 링을 한 강가에서 21세 여성 기술자 당예니 그녀의 목에는 밧줄에 일한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당시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유일한 단서는 당예니의 서랍 속에서 발견된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잘생긴 외모를 하고 있었고 당예니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있었다. 형사들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수개월을 헤매었지만 중국 전역의 방대한 인구 속에서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형사들은 당예니의 출장 기록을 통해 그녀가 선양의 한 호텔에 묵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호텔 숙박부에는 당예니와 함께 친텅밍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투숙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잉커우 출신의 이 남자는 이미 1988년 버스 정류장에서 4만 위안을 강탈한 9인조 강도단의 두목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하지만 친텅밍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도시를 옮겨 다녔고 수사망을 절묘하게 피해 다녔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의 행방은 묘연했고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바로 그 유령이 지금 개서시에서 왕강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형사반장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찾던 사냥감을 드디어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더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친동밍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극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포식자였다. 그가 지난 2년간 개서시와 그 주변에서 저지른 죄악들은 얼마나 더 끔찍할까. 그의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까지 그는 과연 몇 명의 여성을 더 희생시켰을까. 경찰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 남자가 더 이상 죄 없는 여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했다. 이 도시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야만 했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을 향한 맹렬한 추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친동밍이라는 이름의 그 잔혹한 유령을 잡기 위해. 얼어붙은 호수, 당연니의 죽음. 친동밍의 이름이 드러나자마자 형사들은 즉시 2년 전의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1991년 5월 29일 선양의 한적한 철로 아래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목격자들은 그날 오후 잘생긴 남녀 한 쌍이
다정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마치 행복한 연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다. 남자는 갑자기 여자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고 둘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목격자들은 연인들의 사소한 다툼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들의 다툼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고 비명 소리는 이내 뚝 끊겼다. 현장에 남은 것은 끊어진 밧줄 조각 하나뿐이었다. 그 남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춘닝의 한 강가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강물에 퉁퉁 불어난 여성의 시신이 떠올랐다는 것이었다. 시신은 얼굴 곳곳에 긁힌 상처와 멍이 가득했고 목에는 밧줄에 짓눌린 듯한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부패가 시작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지만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21세의 의류 공장 기술자 당앤니였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당앤니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 유일한 단서는 그녀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당앤니와 함께 있는 낯선 남자가 찍혀 있었다. 그는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를 하고 있었고 당앤니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었다. 사진은 성양의 핑해 공원에서 찍힌 것이었다. 그곳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성폭행과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경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앤니의 시누이는 그 남자가 가끔 동생 집에 놀러 오는 것을 보았지만 누군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당앤니는 출장 중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이 남자가 당앤니의 내연남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중국 전역을 뒤져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친동밍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당앤니가 남긴 유일한 단서인 사진과 그녀가 출장 중 묵었던 호텔 숙박부의 기록은 모두 친동밍을 가리키고 있었다. 2년 전 그들은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범인을 놓치고 말았다. 친동밍은 유령처럼 모습을 감췄고 그동안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개서씨를 공포에 떨게 했다. 당앤니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 그녀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찰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사냥감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갈 준비를 마쳤다. 당앤니의 억울한 죽음과 함께 그들이 찾던 악마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로 속의 한 줄기 빛, 단서의 재구성. 친동밍이라는 이름이 2년 전의 미제 사건과 연결되자 수사팀은 즉시 모든 파일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들은 수백 장의 서류와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모든 단서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2년 전 자신들이 놓쳤던 혹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당앤니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진은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핑화공원에서 찍힌 그 사진은 겉으로는 평범한 연인의 사진처럼 보였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에는 이제 그 사진이 거대한 악의 얼굴을 가리는 가면처럼 보였다. 사진 속의 친동밍은 다정한 눈빛으로 당앤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소름 끼치는 공허함과 섬뜩한 소유욕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수사팀은 당앤니가 친동밍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집중했다. 그녀는 출장 중이었다.
형사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출장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공장 관계자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끝에 그들은 당했니가 출장 기간 동안 머물렀던 숙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 그것은 선양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허름한 여관이었다. 여관의 낡은 숙박부는 시간이 멈춘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선 형사들은 그충근 표정으로 숙박부를 펼쳤다. 그들은 수십 명의 이름대로 훑어내려갔고 마침내 운명적인 이름을 발견했다. 1991년 4월 당 옌니의 이름 옆에 친동밍, 인코우 출신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 순간 형사들의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듯 했다. 2년 전의 미제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친동민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고 그 후로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잔혹한 연쇄살인의 시작점이었다. 수사팀은 인커우시 경찰서에 즉시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친동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 잠시 후 인커우시 경찰서로부터 온 팩스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친동민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1988년 버스터미널 강도 사건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거물급 범죄자였다. 2년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유유히 도망다닌 그는 이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극악무도한 괴물로 진화해 있었다. 수사팀은 이제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악마의 실체를 확인했다. 그는 교활하고 잔인하며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위장하는 데 능숙했다. 그는 평범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살인을 즐기는 짐승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잔혹한 살인마를 쫓고 있었다. 그 악마는 언제든 또 다른 죄 없는 영혼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형사들은 이제 그 빛을 따라 그림자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다. 악마의 심장, 탐욕과 망상이 탄생이 났다. 친동밍의 이름에 턱주루 망상을 욘지 한 달 타싱해요. 영혼에 인한 점야가신말 보로줄진. 윤정의 학과 장통주의 타이의 이미지에 숨징 송명호 주관이 담아는 친동밍연 한총알이 쥘 잔이 있디. 친동밍연 지탐해요. 탐욕의 가를 지렁 한장 많은 영은 이름 매돌 배자라면 이제 함난 열보 이래 지 보웅잉 이문 정창 잔이. 악마의 심장, 탐욕과 망상이 판생이 났다. 친동밍의 이름에 퍽주를 망상을 욘지 한 달에 타싱해요. 여운의 임에 자매 가시머 다루데이친 진밍 그둥이고 마든 쪼 지강이 점에 가시마 점엔도 신이진장. 넝디에 점에다니 여운에이는 이름에 둘 배자라면 지러 한각 기덩 멋반 도을시는 잔이 돌이 넣었다. 악마의 심장, 탐욕과 망상의 파생이 넣었다. 친동민연 잉리 부인의 자매고 증신 구인오시니 전이 망상이 다니. 친동민의 이름에 퍽주를 망상을 용치 한자에 타싱해요. 영우 네임에 자매가시마 가류다이 친 진밍 그동이고 마든 쪼 지간이 돌이 났다. 정이 밤에 작양 주왕이 났다. 친동맹의 이름에 벅주루 방상 연지 장곡한시 원을연 조안에 주바야 두안이 다니 동이 완에 서여 백고만 친동민연 줄을 조 돌은 그도 고연 주의 제불로 배추 구임이고 청미도 극도 정중도 장인 값비싼 시계를 차며 가짜 신분으로 사람들을 속였다. 이런 이중 생활은 그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탐욕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돈을 벌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탐욕은 그의 유일한 죄가 아니었다. 친동밍은 극도의 탐욕과 함께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 그의 눈에 여자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위장된 신분을 감추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여자들이 자신을 유혹하고 돈을 탐하며 자신을 배신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뒤틀린 망상은 그에게 여자를 죽일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3가지 유형의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첫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에게 소유욕과 통제욕을 자극했다. 둘째,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그는 그들을 더러운 창녀라며 경멸했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사회를 정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셋째, 돈을 밝히는 여자. 그는 그들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뒤틀린 심리는 그가 저지른 모든 잔혹한 범죄의 뿌리였다. 그는 당옌니를 만났을 때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돈을 요구하자 그의 망상은 폭발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응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샤오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샤오젠은 그에게 돈을 더 요구했고 친동밍은 그녀를 쓸모없는 창녀라며 잔인하게 살해했다. 친동밍은 자신의 살인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신성한 행위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쾌감을 느꼈고 점차 살인을 즐기는 짐승으로 변해갔다. 그의 신장은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심장은 언제나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뛰고 있었다. 경찰은 이제 이 악마의 심장을 멈추게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는 영원히 그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핏빛 사냥, 도시를 유린하는 포식자. 친동리의 범죄 행각은 단순한 무작위적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악마적인 사냥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생긴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를 미끼로 삼아 그는 자신의 망상에 따라 여성을 3부류로 나누어 사냥했다. 첫 번째 사냥감, 아름다운 여성. 그는 이들을 소유하고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당옌니가 바로 이 부류에 속했다. 친동밍은 그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매료되었지만 그것을 순수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이 그녀의 삶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 그는 다정한 연인처럼 그녀에게 접근했고 그녀가 자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을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파멸시켰다. 아름다운 것일수록 더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그의 뒤틀린 욕망이 낳은 비극이었다. 두 번째 사냥감,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 그는 이들을 정화되어야 할 더러운 존재로 규정했다. 샤오젠은 이 부류의 희생자였다. 친동밍은 자신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이들을 유인했다. 그는 샤오젠이 자신을 유혹하고 돈을 요구하자 그녀를 쓸모없는 창녀라며 경멸했다. 그는 그녀를 죽이는 것을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러운 사회를 청소하는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의 눈에는 희생자들이 인간이 아니라 그저 처분되어야 할 쓰레기처럼 보였다. 세 번째 사냥감, 돈을 밝히는 여성. 그는 이들을 벌을 받아야 할 탐욕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친동밍은 자신이 훔친 돈으로 그들을 유혹했다.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환상을 심어준 뒤 그들이 돈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 잔인하게 파멸시켰다. 그는 이들에게서 돈을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으며 쾌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신이라도 된 듯 그들의 탐욕에 대한 정당한 벌을 내리는 것에 도취되었다. 친동밍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여성들을 차례로 사냥했다. 그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4개 성, 16개 도시를 떠돌며 총 33명의 여성을 살해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돈이나 성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뒤틀린 심리를 충족시키고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비명소리를 음악처럼 즐겼고 그들의 삶을 빼앗는 행위에서 궁극적인 쾌감을 얻었다. 경찰이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유령처럼 끊임없이 이동하며 신분을 위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잘 짜여진 연극의 주인공처럼 매 도시마다 새로운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숨기지 못했고 결국 샤오젠과 그즈는 샤오모라는 희생자들의 용기로 인해 그의 끔찍한 연쇄살인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도시의 어둠 속에 숨어있던 포식자였으며 수많은 여성들을 유린하며 자신의 악마적인 욕망을 채웠던 살아있는 괴물이었다. 가면의 남자, 8명의 아내와 피로 물든 위장술 친동밍이 2년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타고난 연기력과 기만적인 위장술에 있었다. 그는 단순히 숨어 다닌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를 옮겨 다닐 때마다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듯 새로운 가면을 쓰고 다른 삶을 시작했다. 그의 가면은 바로 결혼이었다. 수사 기록을 파헤치자 형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친동밍은 지난 2년간 8명의 여성과 가짜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해왔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그가 떠돌던 도시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는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말솜씨로 여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가 건네는 감미로운 말들은 진실을 꿰뚫는 칼날처럼 그녀들의 심장을 갈라놓았다. 친동밍은 각 도시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소개했다. 때로는 서울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로, 때로는 지방을 순회하는 공무원으로, 때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성실한 남자로 행세했다. 그는 자신이 훔친 돈으로 명품 옷을 사입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여성들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쏟아부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여성들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이상적인 남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친동밍의 치밀한 범죄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경찰의 수배망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이 여성들을 이용했다. 첫째, 은신처 확보. 경찰의 수배는 주로 직업이 없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불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친동밍은 이 여성들과 결혼하거나 동거함으로써 마치 안정된 삶을 사는 평범한 가장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로 인해 그는 경찰의 용의자 목록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될 수 있었다. 둘째, 신분 위장. 각기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그는 여러 개의 가짜 신분과 주거지를 확보했다. 그가 한 도시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사라지면 경찰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다른 여성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의 진짜 신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셋째, 경제적 이익. 친동밍은 이 여성들이 자신에게 돈을 쏟아붓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다. 그는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사업 자금을 대거나 혹은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요구했다. 사랑의 눈이 먼 검적 여성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에게 돈을 건넸고 친동밍은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갔다. 이 여성들은 친동밍의 살인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밤마다 피에 굶주린 진승으로 변해 죄 없는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꿈꾸던 희생자였다. 친동밍은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자신의 범죄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그들의 삶을 짓밟았다. 신동민은 착한 남자라는 가면을 쓰고 8명의 여자를 속였고 그들의 삶을 볼모로 삼아 자유롭게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가면 속에는 오직 차갑고 잔인한 광기만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였으며 그 악마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도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이 끔찍한 진실은 형사들을 전율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심장을 분노와 옹포로 물들였다. 셔메이, 장국,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다. 왕강의 집을 떠난 샤오메이의 뒷모습을 확인한 후 형사들은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은 친동밍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섣불리 들이닥쳤다가는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그가 인지를 잡고 위협할 가능성이 높았다. 놈은 자신이 공지에 몰리면 어떤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경찰 특공대가 조용히 집 주변을 포위했다. 그들은 검은 제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한 명이라도 눈에 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건물의 모든 출구와 창문을 봉쇄하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한 포위망을 구축했다. 작전은 완벽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주변 주민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치 친동민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형사들은 무전기를 통해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긴장된 침묵 속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시간은 1시간, 2시간,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형사들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모두의 심장이 쿵쿵쿵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뛰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범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마이자 수많은 여성의 삶을 앗아간 괴물이었다. 어둠 속에서 멀리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형사들의 눈이 일제히 빛났다. 그는 넥타이를 메고 코트를 입고 있었다. 마치 늦은 퇴근길에 돌아오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다. 그 남자가 바로 친동밍이었다.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문을 향해 걸어왔다.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다. 친동밍이 현관문에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형사반장이 무전기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야. 사방에서 경찰 특공대가 튀어나왔다. 그들은 친동밍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꼼짝 마, 경찰이다 라고 외쳤다. 친동밍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평화롭던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섬뜩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을 에워싼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2년간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속여왔는지 자만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친동밍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린 채 몸부림쳤다. 그의 눈은 분노와 좌절로 이글거렸다. 사냥꾼이 드디어 사냥감이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개서실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마침내 걷혔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남긴 상처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형사들은 그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그가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영혼들을 짓밟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친동밍은 더 이상 평화로운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들을 고백해야 할
한 명의 잔인한 살인범일 뿐이었다. 찬닌 치든 악마의 고백, 피로 물든 기록. 수갑이 채워진 채 취조실 의자에 앉은 친동링은 놀랍게도 침묵을 지켰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교활한 살인마답게 그는 결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형사들은 그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진실을 캐내려 애썼지만 그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취조는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형사들은 그에게 샤오젠의 끔찍한 시체 사진을 보여주고 차오모가 남긴 증거물을 들이밀었으며 2년 전 당옌리의 사건 파일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친동밍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롱하듯 비웃기까지 했다. 그게 가져다주며 심리적으로 그를 압박해 들어갔다. 그들은 그의 과거를 파고들었고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다. 친동미의 눈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 갇혀있던 악마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푹 꺼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연극의 대본을 읊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형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나는 그들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을 자격이 있었어요. 진동밍은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당연히는 돈을 밝혔어요. 내가 그녀에게 준 사랑을 돈으로 팔아넘기려 했죠. 그런 더러운 여자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당옌리의 목을 졸랐던 순간을 마치 예술작품을 묘사하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제가 악마라도 된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악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다. 샤오제는 또 어떻고요? 그녀는 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는 돈을 달라고 했죠. 나는 그런 창녀들을 증오해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몽둥이로 여러 번 내리쳤어요. 그녀의 몸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그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마치 핏빛 광기를 담고 있는 듯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살인 행위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공헌이라며 당당하게 말했다. 신동밍은 자신이 살해한 33명의 여성을 나열하며 그들이 모두 마땅히 죽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극도로 뒤틀려 있었고 그의 사고방식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여성을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피로 물든 기록이었다. 형사들은 그의 끔찍한 고백을 들으며 소름 끼치는 공포와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이제 친동민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예술처럼 즐겼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 그의 고백은 취조실을 지옥의 아가리로 만들었다. 신동밍의 사형 집행일.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다. 마치 세상이 거대한 죄악의 끝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공포나 후회 혹은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인 양 세상을 내려다보는 오만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친동밍은 마치 결혼식이라도 가는 신랑처럼 깔끔한 검은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의 눈은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고 그 안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설을 잇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호송하는 경찰관들에게 농담을 건네기까지 했다. 날 보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다니 내가 꽤 유명해졌나 보군. 영화배우라도 된 기분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냉소가 가득했다. 사형장 안으로 들어서자 친동밍은 차분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의 연극에 불과한 것 같았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의 모든 시선을 받는 거대한 연극. 그가 사형 집행관 앞에 섰을 때 한 형사가 그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정말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까? 친동밍은 고개를 들고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 내가 왜 후회해야 하지? 나는 그저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했을 뿐이야. 당신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그의 마지막 말은 섬뜩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의 범죄를 정의로운 행위라고 착각했다. 집행관의 명령이 떨어졌다. 총성이 울렸다. 그 순간 친동밍의 오만했던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의 눈은 공허해졌고 그의 몸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심장은 영원히 멈췄다. 그의 피가 차가운 바닥에 스며들자 마치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그 자리에서 씻겨나가는 듯했다. 친동밍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고 그의 존재는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끔찍한 악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망상, 그리고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피로 쓴 경고문이었다. 하지만 친동밍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의 범죄가 남긴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손에 죽어간 33명의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큰 고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속지 말아야 하고 인간의 가면 속에 숨겨진 악마의 존재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친동밍의 죽음은 그 끔찍한 연쇄살인의 끝이었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교훈을 남겼다.